각 잡힌 팔강모를 쓴 중년의 군인. 담담한 표정으로 전우들의 손을 잡고 법원을 향해 걸어옵니다. 지난 7월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고 최수근 상병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입니다. 그런데 수사를 하던 그가 도리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 앞에 섰습니다. 이제 중년이 된 해병 전우들이 그를 향해 목 놓아 군가를 부릅니다. 팔강모 사나이. 박정훈 대령 군대라. 박 전 단장은 고 최상병 사건 조사 결과에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어긴 항명 혐의로 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박 전 단장은 수사에 대한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며 맞섰습니다.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고 저는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해병대는 충성과 정의를 목숨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병대 정신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군사법원은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많은 성원과 응원에 힘입어서 버텨온 것 같고 고 최상병의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실종 국민을 찾으라는 명령에 따랐다가 목숨을 잃은 고 최수근 상병.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박 전 단장. 두 해병이 묻고 있습니다. 충성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며칠 전 내린 비로 내성천은 또다시 흙빛입니다. 평소에도 수영이 금지된 곳. 강이 굽이쳐 도는 곳이라 유속도 상당히 빠릅니다. 고 최수근 상병은 이곳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 급류에 휩쓸리면서 결국 숨졌습니다. 이곳의 유속은 보시는 것처럼 생각보다 더 빠릅니다. 그리고 바닥 역시 뻘밭에 가까운 모래밭입니다. 이렇게 발이 쉽게 푹푹 빠지는 곳입니다. 해병대의 수색 활동을 지켜봤던 주민들은 지금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수심이 여기서는 예를 들어 3m다. 수심이 갑자기 3m 되는 경우 있어요. 네? 근데 다 강이니까 또 물살까지 있어요. 그날은 강물이 더 불어 있었고 유속도 더 빨랐습니다. 장갑차가 강에 들어갔다가 유속을 이기지 못하고 5분 만에 철수하게 됐습니다. 수해 복구 작업인 줄 알고 곡괭이와 삽 같은 장비만 챙겨 출동한 해병들. 구명조끼도 없이 장화만 신은 채로 강수색에 나섰습니다. 이게 장화가 한번 이게 물에 들어가잖아. 네. 물에 차면 이게 오히려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차라리 전투화가 나아요. 이런 장화를 좋아하고 허리 높이 들어가게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우리나라 군대 자체가 다 쓰졌다는 거지. 네? 위험하다는 현장 건의가 묵살됐다는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한가지 물 차오른다 하니까 그냥 타자 그랬대요. 그냥 수색하라고 했대요. 사고 당일 현장에 전달된 사단장 지시사항. 해병대가 눈에 띄도록 적색 티를 입어라. 방송 차량이 올 때 군 기본 자세를 철저히 하라. 안전 조치보다는
다분히 외부의 시선을 의식한 지시였습니다. 네, 애초에 그 해병대 1사단장은 그 사건 전부터 이러한 보여주기식, 이러한 쇼잉이 과도하다는 내용들이 계속 있었어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 또 사람들이 결국 또 보여주려고 하다가 무리하다가 억울한 부하 병사가 세상을 떠났구나. 그리고 물속에서 갑자기 집안이 내려앉으면서 최상병은 급류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당하게만 산 우리 아들인데 이런 일이 있어서 얼마나 가가 부병자 피해가는 그거 있어? 이거 살인 아닌가 이거 살. 구청시사국은 익명을 요구한 군 관련 인사에게서 제보를 받았습니다. 임성근 1사단장이 지휘관으로 근무하던 부대에서 인명사고가 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임 1사단장의 근무 이력, 해병대 제6여단 63대대 대대장으로 근무했다는 경력이 나옵니다. 임 사단장이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2009년 10월 부사관 실종사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기상 상태가 매우 나빴는데도 부사관 한 명이 훈련용 해상 로프를 점검하러 나갔다가 바다에 빠져 실종됐고 끝내 시신을 찾지 못했다는 제보. 당시 해당 부대에서 근무했던 해병들을 수소문해 봤습니다. 정확하게는 그때 제가 알기로는 파도고가 4m라서 해상 진입이 불가능한 날이었습니다. 복수의 부대원들에게서 제보 내용과 일치하는 증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해상 하강을 몇 배 점검하러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되물었던 게 이 날씨의 말씀입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러고 나가셔서 한 시간 뒤에 이제 일격 조교가 뛰쳐 들어오면서 이제 단장님 물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 부사관은 과거 KBS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에서 강호동 씨와 씨름 대결을 펼친 6명의 해병 중 한 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성근 당시 대대장은 당시에도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말했었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것. 제가 좀 기억하기로는 대대장님이 본인이 책임을 지려고 했다라는 것 정도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임성근 당시 대대장이죠. 임성근 대대장이나 또는 뭐 중대장이나 요 사고 관련해서는 혹시 뭐 지휘 책임을 묻게 되거나 뭐 별다른 조치가 당시 있었던 게 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조치가 있었다면 뭐 보직 해임 됐거나 했겠죠. 임 사단장은 이번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도 사건 초기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9년, 14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었네요. 임성근 사단장이 내가 책임을 지겠다 해놓고 달라진 건 없었고요. 지금의 사태와 좀 비슷한 점이 여럿 보이는데 시간이 좀 지나긴 했습니다만 입장을 따로 밝혀온 게 있었습니까? 네, 임성근 사단장 측의 부사관 실종 사건 관련해서 수차례 문의를 했지만 시간이 좀 걸렸고요. 이런 답변 보내왔습니다. 임 사단장의 행적을 보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방송 촬영에 올 때 잘해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정말 좀 놀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당시 임성근 사단장이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런 정황들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구청 시사국팀이 이 박정훈 대령 측이 정리한 일지입니다. 예, 이 일지를 저희가 입수를 좀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고 최수근 상병이 급류에 휩쓸리던 당일 아침부터 임성근 사단장이 공보 활동을 언급한 부분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게 당일 6시 5분쯤으로 보이는데
당시에 공보 정무실장이 임성근 사단장에게 수중 수색 사진 이걸 좀 전송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걸 받아본 임성근 사단장이 이렇게 말한 걸로 나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훌륭하게 공보 활동이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때가 오전 7시쯤입니다. 네. 그런데 1시간 반쯤 뒤인 8시 반에 중대장을 비롯해서 10명이 또다시 수중수색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단장이 공보 활동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치하하자 이 현장에서 수색이 다소 무리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색이 시작된 지 35분 만에 그러니까 9시 5분경에 고 최수근 상병이 급류에 휩쓸리게 됩니다. 예. 이 당시의 수심이 2에서 2.5m였고 유속이 시속 2km였다. 그 부분 역시 이 박정훈 단장 측이 정리한 일지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보 활동에 집착을 하느라 오히려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챙기지 않은 좀 주객전도된 보여주기식 해병대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입수한 이 박정훈 단장 측이 정리한 일지 이 부분에도 역시 이런 내용들이 잘 담겨 있습니다. 네. 이 최승훈 상병이 사고로 숨진 뒤 9일 뒤에 7월 28일 오후 2시에 이 박 전 단장 유가족들 만나서 이 설명한 내용들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특히 관로 안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2시경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8명 경찰에 이첩 예정. 예.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 최 상병의 죽음에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한다는 거고 특히 안전장구도 없이 수색 활동 작업을 시켜놓고 이 공보 활동을 강조한 임성근 사단장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점 추정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만 들어보면은 유족들에게 사단장을 포함해서 책임자들을 추궁하겠다 이런 설명을 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 버리면서 지금의 이 사태가 일어났는데 네. 박대령 측의 일지에 왜 분위기가 바뀌었는지도 나와 있습니까? 네, 일지가 이제 분 단위로 정확히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사단장을 포함해서 경찰에 이첩하겠다 이렇게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국방장관의 결재를 받을 때까지도 예. 분위기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언론 브리핑을 준비하고 갑자기 국회 설명회를 준비해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다는 부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이 수사단장도 생각을 못했는데 이 국방부 수뇌부에서는 이게 국회 가서 설명할 정도로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만족했던 거 아니냐 이런 추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유족에게 설명을 하고 이틀 뒤 그러니까 7월 31일부터 분위기가 갑자기 바뀝니다. 이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대목이 일지에 이날부터 등장을 합니다. 특히 7월 31일은 이 대통령 주관 회의에서 이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VIP가 경로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일지를 보게 되면 갑자기 분 단위로 다양한 상황들이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이 법무관리관이 전화를 걸어와서 다 빼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대목 나옵니다. 이게 7월 31일 15시 18분 경으로 기록이 돼 있고요. 네. 8월 1일에는 사령관이 법무관리관 지시사항을 전달을 하길래 박 전 단장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게 예. 8월 1일 16시 30분 경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 사태가 급박하게 흘러가는데 그 다음 날 새벽 6시 45분 외압이라는 단어가 이 일지에는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예. 제가 찾아보니까 장성급으로 분류가 되는데 카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수사 외압이 생각보다 큽니다. 예.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법무관리관하고 총 5차례 통화를 하면서 죄명을 빼라, 혐의 사실을 빼라, 혐의자를 빼라 등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법무관리관님, 지금 하시는 말씀 저는 외압으로 느낀다. 그리고 제3자가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 뭐라 생각할 것 같으냐. 이런 얘기는 굉장히 위험하다. 조심해서 발언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직접 통화했습니다. 박정훈 전 단장은 이후에 해병대 사령관에게 사건을 예정대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8월 2일 10시경으로 나오고요. 심지어 이첩을 위해 현재 이동 중이다. 또 경찰 이첩만이 해병대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 부분도 사령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나옵니다. 네. 하지만 그 이후에 국방장관이 사령관에게 인사조치해라, 수사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기록이 됐고요. 그 직후에 실제로 박 전 단장은 보직에서 해임됩니다. 예. 자, 불과 2, 3일 안에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어버린 상황입니다.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문서에 결재까지 됐는데 갑자기 그거를 경찰 이첩을 보류해라.
뭔가 이 물밑에서 다른 작업들이 일어난 게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 이게 진실 게임으로 번지면서 서로 의견이 좀 다르긴 합니다.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던 이 보류 과정을 두고 전혀 다른 주장을 하는 건데 이종석 국방장관은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그게 그리고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네.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박 전 단장 측은 명시적인 이첩 보류 지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확신이 없는데 장관님이 결재를 하세요. 그거 얼마나 중요한 결재인데 그거를 번복을 하세요. 그 책임감을 어떻게 하시려고? 뭐 제가 그 변명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왜 번복을 하셨어요? 근데 그 설명에 대해서- 하는 외부로부터의 연락이 받으신 거 아니세요? 아닙니다. 제가 그러고 단호하게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법무가 네, 외압은 절대 없었다. 이렇게 국방장관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과정을 보면 박 전 단장이 보직에서 해임된 뒤에 실제로 군 검찰은 경찰에 이첩된 조사 결과를 회수했고요. 네. 또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 수사 결과를 처음과 다르게 바꿔서 현장 지휘관인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서 사건 기록을 다시 경찰에 이첩을 했습니다. 예. 이게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박 전 단장이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빼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단장 등은 빠진 겁니다. 예. 지금 이 정현우 기자가 얘기하는 내용의 근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박 전 단장이 써놓은 일지잖아요. 이 네네.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수사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확보한 건 컴퓨터 파일로 정리가 돼 있는 문서를 출력한 것이지만 이 박 전 단장 측 변호인은 여러 가지 증거나 자료가 있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뭐 박 전 단장 측이 가지고 있는 자필 메모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지금까지 존재 여부를 정확히 밝히지 않은 이 녹취 파일의 여부 이 부분도 만약에 실제로 존재하고 공개된다면 그것도 실제 진실을 밝히는데 중요한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이 일지 안에는 누구를 만났다, 또 어떤 사람에게 연락이 왔다, 누군가에게 연락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분 단위로 정확히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이 일지가 진실에 접근하는 주요 열쇠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대목이 될 것 같은 게 이 모든 과정을 함께했던 해병대 사령관의 입장일 텐데 네. 해병대 사령관은 일지에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제가 이 일지를 입수하고 제일 흥미로웠던 부분이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대목이었는데요. 박 전 단장 측이 기록한 일지를 보면 해병대 사령관은 박 전 단장을 격려했다는 내용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령관이 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었다. 또 앞으로 많이 힘들 것이다 라고 격려했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 사령관이 박 전 단장을 보직에서 해임하면서도 그 통보를 하면서도 많이 힘들 거다 이렇게 위로하거나 격려했다는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향후 수사 과정에서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조사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이 어떤 증언을 하는지가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는 데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네. 고 최수근 상병이 안장된 대전 현충원. 유족들 뜻에 따라 볕이 잘 드는 곳에 자리했습니다. 아직 아들을 놓지 못한 어머니는 날마다 묘역을 찾아 편지를 남깁니다. 박정훈 전 단장에게도 아들이 있습니다. 방송에 나온다는 것도 부담스럽지만 저는 제 가족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내일 죽어도 좋다. 근데 집단 항명의 수괴라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제 아들이 현재 육군사관학교 재학 중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아들한테도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해라. 아버지는 전혀 부끄럽게 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 최수근 상병을 위험으로 내몰았던 책임이 누구에게 얼마나 있는지 아직도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미리부터 예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군대에 간 우리 아들, 딸들의 죽음들에 한 점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것. 여기에는 단 한 점의 의문도 있을 수 없습니다.
눈으로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흥분을 한 것 같아요. 이제는 취미보다는 산업적으로 더 많은 수요가 생겨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물길은 막을 수가 없어요. 드론의 발전이나 방향성은 정해져 있고 누가 봐도 돈이 절감되고 사고 예방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한다? 고글을 쓰는 순간부터 진짜 한 마리 새가 된 것 같아요.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다. 빠른 속력이로든 느린 속력으로든 그리고 좁은 곳이든 넓은 곳이든 한마디로 완전히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유아양과 저가 케미가 뭔가 연결된 것 같이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처음엔 취미로부터 시작했어요. 취미를 하다가 절대로 이게 촬영 시장에는 접목될 거라는 생각 그때는 하지를 못했죠. 한 달에 많을 때는 한 40건 정도. 집에를 거의 못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드론이 이제 빠르고 인물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드론이랑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스트레스가 있긴 있죠. 네, 엄청나게 숙련이 되어야 촬영판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오늘은 좀 특별하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드론 촬영과 함께 시작해봤는데요. 자, 오늘 드론 전문가 두 분을 모셔놓고 드론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드론 촬영 전문가 전배원 감독을 함께 하겠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가수 유아 씨의 뮤직비디오를 보고 왔는데 굉장히 영상이 다이나믹했습니다. 지금 오늘 갖고 오신 드론 중에서도 그 뮤직비디오 촬영했을 때 썼던 드론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드론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유아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빠른 속도로 피사체에 가까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안전에 유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펠러가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로펠러를 가드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이 소형 드론으로 유아 뮤직비디오를 담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일반 카메라로 찍었을 때와 드론으로 찍었을 때 영상미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일반 카메라는 움직임에 제약이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드론은 이 넓은 공간에 제약이 없이 좁은 곳에서나 넓은 곳에서나 아무렇게나 움직일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다이나믹한 영상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조금 찾아본 게 여러 가지 촬영 기법 중에서 1인칭 시점 촬영 기법도 많이 쓴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기법인가요? 어떤 기법이냐면 이런 드론을 FPV 드론이라고 합니다. 여기 잘 보시면 드론에 카메라가 붙어 있어요. 이 카메라로 비춰진 영상이 아무 딜레이가 없이 이 고글로 제 눈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 즉각 반응해서 다이나믹한 영상을 바로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 유아 씨의 뮤직비디오 말고도 많은 이제 촬영을 하셨을 텐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촬영물이 있으신가요? 제가 뮤직비디오뿐만 아니라 홍보 영상, 방송, 예능, 드라마 많이 촬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영화 현장이 굉장히 기억이 남는데 그 넷플릭스 작품 중에 카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예, 전무후무하게 FPV 드론을 한 달 이상 썼어요. 제가 한 달을 숙식을 하면서 거기서 감독님들과 스태프들과 정말 고생하면서 찍었었거든요. 그때가 너무 기억이 많이 남고 있습니다. 네, 저도 집에 가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 현장에서 필수가 된 것 같은데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촬영 기법이 아니라 이게 나온 지가 거의 한 9년 정도밖에 안 되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처음 보는 앵글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약방의 감초처럼 뭔가 힘을 주고 싶을 때 빠른 속도로 침투하거나 아니면 역동적으로 잡거나 할 때 굉장히 좀 감독님들한테 잘 보였나 봐요. 네. 그래서 다방면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요새 좀 제가 많이 바쁠 만큼. 네. 그렇습니다. 시간 되실 때 매주 저희 녹화 때마다 오프닝 찍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실사 프로그램 중에서 드론 촬영을 하는 프로그램은 없을 것 같거든요. 네, 뭐 그렇죠. 제가 여기 올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네. 한 번 충전하면 시간은 얼마나 갑니까? 저희 드론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날아도 10분이죠. 아, 10분밖에 안 되나요? 네네, 보통 5분 정도. 아. 촬영용 드론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촬영할 때 테이크가 길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아까 이제 이 고글을 쓰시고 원격 조종을 했는데 네. 원격 조종 가능한 거리는 어디까지 거리는 되나요? 네. 이론상 뭐 2km까지 가고 하는데 저희는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300m, 400m 안에서 그 내에서 조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변에서 이 드론 촬영을 가르쳐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겠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촬영을 나가면 현장에서 뭐 촬영 감독님이라든지 스태프라든지 다 물어봐요. 네. 다 물어보고 배우고 싶어 하시고 근데 그중에 뭐 10분 중에 한 분이 이쪽 바닥으로 들어오신다고 해도 한번 날려보고 포기하시는 분이 많아요. 네. 너무 힘드니까. 너무 조종 자체가 조금 힘드니까. 네.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한 것. 네. 요 정도 촬영 카메라면은 이 전체적인 가격은 어느 정도 되나요? 아, 이거 공개해도 될까요? 저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한 1,000만 원 이쪽. 네.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렴합니다. 네. 카메라를 포함해도 100만 원 조금 한 120만 원, 30만 원 정도. 네. 가격대는 그래도 좀 다양한가 보네요. 네네네. 그렇게 생각하신 것처럼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최근 이 방송 현장에선 이렇게 드론 촬영이 많아지면서 시청자가 더 다채로운 영상미를 감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드론이 문화예술 촬영뿐만 아니라 수색, 구조, 각종 재난 현장 그리고 군사 분야에서까지 여러 방면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저기 그 해수욕장에서 떠다니잖아요. 마이크 달고. 위험합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안내방송 계속 하고 다니잖아요. 그런 용도로도 많이 쓰이죠. 그리고 이제 어떤 재난이나 이런 거 있을 때도 그때도 양방향 마이크를 써가지고 이 사람들이 거기다 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카메라는 보이니까. 그럼 거기 좌표점이 기록이 되니까 어떤 딜리버리 드론이 다시 가서 조금이나마 버티고 수 있게 그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공정검사도 사실 드론을 통해서 매일 주기적으로 도면대로 작업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아파트 현장이 이제 올라올 거 아닙니까? 여기는 철근이 빠졌는지 이런 것까지도 파악이 돼요. 구조물 검사할 때 가장 유용하게 쓰겠죠. 뭐 철탑을 검사할 때 많이들 이제 엣지라고 그러는데 크랙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은 결국 전력에 유실이 되는 게 많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이 사진을 직접적으로 찍었는데 그래서 감전사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굉장히 고화질의 그런 카메라가 요구되겠죠. 댐, 크랙 검사 뭐 이런 것 특히나 이제 그 다리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이제 볼트가 이제 지나다니다 보면은 풀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파악을 하고 계시고요. 내가 하는 일을 좀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성을 그러니까 극대화시켜 준다는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지진이 나서 첨성대가 약간 기울었어요. 근데 복원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 전에 얼마만큼 기울어져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 근데 그것을 드론으로 촬영을 해서 3차원 디탈하게 했다면 그대로 복원이 됩니다. 우리 국보 1호 소실이 됐었잖아요. 화재로. 그거를 복원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게 그 라이다 기술에서 촬영을 해서 1mm의 오차밖에 안 나거든, 그게요. 그걸 토대로 이렇게
다시 빌드업한 겁니다. 그것처럼 드론으로 촬영을 해서 항상 디지털로 보존을 하게 되면 문화재의 어떤 변화되는 상태값을 이게 주기적으로 계속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게 너무 빨라요, 기술이. 저도 이 산업에 종사를 하지만 정신을 못 차려. 너무 빨라져가지고. 네. 근데 분명한 거는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분석의 툴이라든지 모든 것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그런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내려놓으시고. 네, 배터리 빼시면 됩니다. 10대에서 20대 분들은 사실 이걸로 드론병도 갈 수 있고 드론 대학을 갈 수도 있고 취직도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많이 오시고 30, 40대 분들은 말 그대로 지금 현직에서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 이후에 이제 5, 60대 분들은 내 미래의 노후 준비라던가 아니면 정말 방제 아니면 촬영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원하시는 분들이 오세요. 그래서 연령층이 남녀노소 다양하게 오시는 것 같습니다. 드론 자격증이 2014년도부터 생겼는데 그때는 예를 들면 한 1년에 한 200~300명 정도 취득했다면 지금은 한 1년에 한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 지금 취득을 하고 있고요. 월 한 1,500명 정도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드론 자격증은 총 3단계로 1, 2, 3종 나눠져 있는데 그 무게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인 거고요. 실기 교육은 총 8개의 기동이 진행이 되고요. 이륙부터 그다음에 호버링, 전후진, 삼각, 원주, 비상조장, 정상 접근, 그다음에 측풍 접근 이렇게 8가지 기동이 있고요. 배우 정찬님이 처음에 자격증 취득하러 오셨어요. 적극적이기도 하고 또 습득력도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드론이 매료가 된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촬영도 촬영이지만 방제로 많이 쓰고 있어요. 1차 산업인 농업 자체가 이제 없어질 수가 없잖아요. 방제를 좀 해보고 싶긴 해요. 방제나 또는 뭐 이렇게 이 교각이나 그 일부러 촬영하기 힘든 부분들은 건설적으로 검사를 위해서 늘상 촬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한번 좀 도전해보고 싶어요. 기체 돌려드릴게요. 드론 산업 전망이 참 너무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교육생들이 커서 드론 회사에 취업을 해 있고 드론 병으로 가서 군생활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제조업체를 만드는 회사들도 생겼고 자동화, AI, 사물 인터넷 게다가 드론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다 보니까는 드론의 추세나 전망은 더 많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문화예술 분야 그리고 공공 분야에서 드론이 활용되고 있는데 때로는 드론이 무시무시한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미 군사 드론이 발전해서 전쟁에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전쟁에서 드론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영상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드론이 이렇게 위에서 포탄을 날리고 있고 병사들은 약간 겁에 질린 채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자, 손으로 X자를 표시하면서 간절하게 눈빛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 분야는 이제 군사드론 전문가 오인선 대표님과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군사드론을 좀 제작하는 입장에서 저런 영상을 보면 좀 마음이 짠하시겠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네. 저 영상을 보고 생각이 참 많아졌었는데 과거에 그 2차 대전이나 걸프전에서 봤던 그런 전쟁 양상하고는 완전히 다른데요. 군사적 전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적을 괴멸시키고자 하는 선택권까지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 일반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지금 전쟁이 드론을 활용한 최초의 전쟁으로 알고 있는데 네. 아제르바이잔이라는 국가하고 아르메니아라는 국가가
아주 수년간 많은 전쟁을 했는데 계속 아제르바이잔이 열세였거든요. 예. 그런데 2020년도에는 그동안 빼앗겼던 영토와 핵심적인 지역을 한 번에 다 찾아옵니다. 네. 거기에 중대 역할을 했던 게 그 무인기거든요. 예. 그 무인기로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바꾸고 영토 수복도 하고 거의 항복에 준하는 휴전을 받아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군사 전문가들한테 연구를 하게 만들고 전쟁에 쓰이게 만드는 게 오늘날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군사 드론도 이렇게 사람이 직접 조종해서 움직이는 게 많은가요? 아니면 아닌 경우가 더 많은가요? 예, 지금 그 군사적 목적으로 쓰이는 드론 중에는 그 실제 작전을 하거나 임무 안에서 실제로 조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스로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장애물을 감지하고 회피하는 이런 인공지능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장애물들을 회피하면서 임무들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드론이 군사 분야에 있어서도 중요해졌기 때문에 우리 군도 지난 9월 1일 드론 작전 사령부가 새롭게 창설됐습니다. 드론 무기를 또 개발하고 또 방어하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군사 작전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의 주적으로 되어 있는 국가의 주도권 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한 제1선봉에 서기 위한 드론 작전 사령부가 창설이 됐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드론 강국은 중국입니다. 이 중국산 드론을 쓰게 되면 보안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그 표준화된 그 일반용 기체는 당연히 중국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산력이나 뭐 이런 것 때문이고요. 2019년도에 아마 미국의 우방국들은 그 중국산 기체를 국가의 중요한 시설, 특히 국방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협조 사항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네. 그 뒤로 중국산 드론들이 공공이나 군사적 목적으로 쓰이는 드론에서는 거의 배제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이 드론이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지만 앞으로 이 군사 분야에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이 드론은 사람도 타게 되는 게 요새 나오는 이제 UAM, AAM, 에어택시이지 않습니까? 네. 그 도로라는 것은 침수가 되면 5%만 잃어도 연결성이 끊기는 거지 않습니까? 3차원으로 이어지는 모빌리티의 탄생이나 또 수송의 탄생 이런 것들은 아마 극대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드론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이미 우리 삶과 함께하고 있는 드론, 그리고 앞으로 우리 미래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드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